네, 임박한 공권력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에 관련해서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혹시 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질문이 좀 길다.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 안 할게요. 예,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현장을 방문을 했었죠.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남 거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도크에서 파업 중인 하청주의 노동자들을 면담을 했는데요. 이정식 장관은 힘들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 15m 고공 농성 중인 노동자들도 차례로 만났고 지금 저렇게 스스로 1m 안에 몸을 가둔 하청주의 부위원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1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었고요. 좀 먼 발치에서 농성장을 보면서 관계자들과 좀 얘기하다가 10분 정도 둘러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고려하고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공권력 투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국민의힘 쪽부터 들어볼까요? 공권력 투입은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지만 최대한 늦춰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공권력을 투입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경우잖아요. 고공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저기에 만약에 경찰 병력이 투입됐을 때 만약에 노조원들이 저항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임기 초반에 노동자들의 이 파업으로 인해서 이 공권력이 투입돼서 진압하다가 만약에 불상사라도 생기면 이거 사실 걷잡을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상민 장관도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둘러보고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가서 둘러보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공권력 투입하지 말고 노사 간의 타협을 통해서 협상으로 이 농성이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동자 측도 또 회사 측도 그다음에 정부 측도 지혜를 모아서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그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후보자가 같이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안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고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후의 카드긴 하지만 이 두 분이 감으로써 마치 공권력 투입 전에 사전 시찰을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떠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평가를 하러 간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이제 들게 되니까 현장에서 더욱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제 이상민 장관이 간 건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금 마치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자꾸 비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서로 좀 양보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아무튼 그런 입장으로 굉장히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고용노동부에 공무원 한 분도 남아서 현장에서 지금 계속 설득 과정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정부가 그런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비췄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물론 두 분 말씀이 다 원칙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저도 당연히 잘 협상이 타결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아까 이제 장면에 보면은 뒤에서 이제 피켓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일하고 싶다라고 예.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이제 하청업체 노조 파업들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협력업체 소속 뭐 대표부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 폐업을 하는 업체들도 벌써 속출하고 예.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쟁의권, 파업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만은 이 파업권은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파업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우리 노동법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면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려는 근로자의 출근을 막거나 이런 예. 식으로 가게 되면 다 이건 사실 불법 파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하청 노조가 물론 절박하셔서 그런 거겠지만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행태 자체가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을 지금 이제 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제 그 사실 점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점거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도 해가 끼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이나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무작정 장기화되도록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그런 복잡한 문제입니다. 김성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는 일단 오늘 파업 49일 차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좀 놀라운 건 지난주 금요일부터 원청인 대우조선과 하청업체, 노조, 노사 간, 사자 간의 협상 테이블이 열려서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멀쩡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파업을 불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온 것은 글쎄 윤석열 정부가 저는 회사의 용역 앞잡이를 노릇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좀 너무 신나셨어요. 왜 서울에서 경찰 헬기를 타고 거제도까지 내려갑니까? 되게 우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권 지금 자기가 얻었다고 되게 신나 있는 건 알겠는데 예. 경찰청장하고 경비국장하고 해서 경찰청장 뭐 지금 후보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랑 같이 해서 서울에서 헬기 딱 타고 거제도까지 내려가서 현장 진압 상황 이렇게 헬기를 한번 훑어보고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차량이 다 있고 KTX가 다 있는데 예. 헬기를 서울서부터 타고 내려갔다. 이건 뭐 진압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힌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애써 시작한 지난주 금요일부터의 평화적인 협상에 사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니는 오늘까지 타결 안 하면 내일 저 경찰이 헬기 몰고 들어와서 진압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물론 장관이나 경찰청장 후보자가 내려가서 현장의 위험함을 알고 섣불리 공권력을 투입하면 불상사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보이기에는 뭐 진압을 위한 사전 답사 또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도보로 갔어야지 헬기를 타고 상공을 날아다니는 것은 누가 보아도 경찰 헬기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옛날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굳이 그랬어야 했을까요? 행안부 장관이? 근데- 경찰청장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경찰에 대한 뭐랄까요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사실 경찰이 어떤 공권력 투입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지 가장 불상사를 줄일 수 있고 그나마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시설을 잘 파악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행안부 그리고 장관이. 그거를 행안부 그리고- 장관이 하는 건 그리고 아니죠. 행안부 장관이 뭐 어차피 간 김에 그 상황이 지휘를 하셔야 어떤- 되니까. 상황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제도 같은 경우는 다른 교통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헬기를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헬기 타고 간 게 뭐 진압하러 갔겠습니까? 그럼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또 그렇게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자리 좀 태워서 우려할 수 가시지 있을 왜또 텐데 고용노동부 장관 빼고 가셨는지. 헬기는 이제 경찰 헬기가 그래서 직접 헬기가 자기 큰데. 관할에 부대에 있으니까 네. 그런 거고. 아 이제 내가 치안 담당이다 이렇게 아니, 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사실 거제는 아시겠지만 교통수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멀어요. 멀고 복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헬기를 타고 그러니까 갔다고 불가피한 봐야 되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통령이 진압을 하러 갔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도체 모자란다 이러니까 막 갑자기 증원을 2만 명씩 수도권 8,000명 겨우 줄여놓는 대학 정원을 증원한 것처럼 네. 이거 불법 파업이다 하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 끼고 이렇게 막 달려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말이 있은 이후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니 이럴수록 저는 노동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다 지금 4명 모두 말씀하신 게 평화적인 해결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힘을 실어줄 곳은 고용노동부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지금 회사가
요구하고 또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 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갈 수 있느냐에서 정부가 역할이 뭘 할 수 있느냐. 특히나 이 대우조선해양은 그 대주주가 이제 산업은행이에요. 국제기관이에요. 거의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2015년에 이제 조선업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그 16년도에 뭐 국회 열리면서 그때 이제 대우조선해양 비롯해가지고 조선업종에 대한 그 국정조사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에는 거의 모든 권한을 산업은행이 다 행사를 해요. 인사권부터 심지어 예산마저도 산업은행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정부의 산업은행에서도 역할이 있을 거고 지금 그런 걸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발 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얘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 뒤에 한 얘기, 엄정 대응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 차례로 듣겠습니다. 불법이 있으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런 모든 상황을 보고 정부가 사정당국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선 공권력 투입을 통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략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 노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었는데요. 일단 하청 문제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하청업체라고 하면 뭐 시트를 만드는 A 업체 또는 뭐 시트에 또 부품, 레바를 만드는 B 업체 뭐 이런 데 쭉 있는 게 아니라 조선소 공정 중에 이 부분은 정규직이 아닌 그냥 하청업체, 사내 하청이 똑같은 현장 내에서 그냥 만드는 것. 그러니까 부품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정별로 하청 인력이 투입되는데 70% 정도가 그렇다고 하고 또 하나 다른 거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 기업, B 기업, C 기업 어떤 각각의 기술력을 가진 하청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인력 사무소처럼 운영이 된다. 그래서 하청, 사내 하청을 관리하는. 그래서 사실 그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거기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 불법이라고 나서느냐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봐도 우리 특히 조선과 관련해서는 노동 인력 구조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사내하청을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느냐도 예. 물론 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저런 모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업은 화랑일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가 사실 불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적게 필요합니다. 그 선박 주문량에 따라서 예. 필요한 근로자 수의 어떤 늘어나고 줄어드는 폭이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경직된 그 근로기준법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정규직을 많이 늘려놓으면 선박 주문이 없는 시기에도 이분들을 내보내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사들이 정규직은 굉장히 소수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면 그 A 업체, B 업체 같은 것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인력을 억지로 늘리는 형태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비숙련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산재도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분들한테 왜 그러면 불법 파견 업체를 쓰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인력 수급 구조나 그 제도 전반에 대해 사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노노 갈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크잖아요. 현재도 그런 국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청 지회 노동자분들은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요구 사항이 절박하기 때문에 저렇게 투쟁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40 며칠간 이게 대우조선소가 받았던 수주 물량을 채울 수가 없고 납품을 못하게 되면 대우조선 전체에 일단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있는 협력업체들 다른 분들은 손을 놓고 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도 계속 나옵니다만 노동 갈등 양상으로 그 같은 금속노조,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지만 대우조선 지회가 있고 하청 지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우조선 지회는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대우조선이 일을 못하니까 제발 일 좀 해달라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정부가 이번에 좀 나서서 노사 간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노 갈등이 번지는 걸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조선업계의 이 하도급 실태의 문제점, 이건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또 고통을 항상 받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도급 실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좀 장기적 과제로 해서 좀 고쳐나가고, 그거 외에 필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하청업체 자체가 받았던 그동안의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까 최입 의원 말씀대로 사실 산업은행이 대주주거든요. 그럼 산업은행이면 정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서 이 하청 노동자들의 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분명히 개선점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우리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내 하도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 불법이 아니라 사내 이제 하청을 그렇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열어준 거고,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운영을 할 때 원청이 나름의 또 책임을 다해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일감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분들 일감 안 주고 그냥 끝납니다. 그럼 그분들 그냥 먹고 놉니다. 결국은 그거는 이제 국가가 사회 안전망으로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예전에 일이 없어가지고 잘랐지만 지금 또 호황이 돼서 일이 많아지면 예전에 대한 만큼의 어떤 또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당연히 원청의 또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업황이 좋아지면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일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사내하청이 사람들을 막 또 뽑아서 쓰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분들이 몇 년 전에 여기서 일을 하다가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너무 지금 처우가 안 좋아진 거죠. 최소한 예전만큼은 더 주진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유지해달라는 게 지금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원청의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조선업종에서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수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결국은 사기업이라고 그 대우조선해양을 그냥 놓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내비두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국가가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이 뭔가 그 국가적으로 준비한 어떤 제도들을 좀 펼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쌓아놓은 정책들을 실현하는 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최입의 비대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과거 내용들을 보면 이 조선업계의 하도급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2018년 기사를 보면요,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108억 원, 또 뭐 153억 원 여러 차례 과징금을 내고 2020년에는 153억입니다. 고발을 했고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하도급을 했고, 처음엔 얼마 줄 것처럼 하도급을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주지 않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인력당 뭐 1000시간을 일하는 건데 1000시간 줄 것처럼 하다가 700시간 주든지 800시간 주든지, 이게 이제 앞서 언급한 인력사무소 형태로 사내 하청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일들이 많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이전 정부든 이런 부분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먼저야 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이런 모색이 좀 정부 역할이 해법을 모색하는 게 먼저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추경호 부총리 관계 장관 대책 회의하고 기자회견하는 모습 보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같이 섰습니다. 뭐 의도는 명확하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장으로 공권력 투입해서 이 파업, 불법 파업을 확실히 종식시키겠다 선언. 동시에 너희들 파업 끝나면 끝나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뒤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그 화면으로 보여준 겁니다. 전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 노사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노동자, 사용자, 정부 3주체 간의 협상, 그리고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하나의 주체인 노동자들, 지금 이제 금속노조, 민주노총 소속이죠. 이 경우에 대통령 본인은 4% 전체 2,500만 노동자 중에 4%밖에 되지 않는 무려 130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지칭입니다. 4%밖에 되지 않는 강성노자라고 찍어놓은 상태거든요. 노동자랑 대화할 생각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인가? 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뭐 불공정한 관행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공정위가 그런 면에서 경제검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뭐 당연히 과징금도 때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참 이 하도급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딱 자르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회사마다 다양한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뭐 노사정 협의체가 잘 가동돼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파업 데이 1에 이렇게 공권력 투입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이게 49일째 진행되고 있고 어찌 보면 이게 빨리 타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 타결이 어찌 보면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노조에서 보실 때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노조에서 하고 있는 불법 파업이 정당화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파업은 저런 식으로 이제 VLCC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까지 불이익을 가게 하는 것이고 실제 지난 15일 정도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저런 식의 파업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부 인용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업에 대해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라도 받아주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노동조합도 물론 저렇게 강하게 투쟁하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 투쟁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잠깐 보면요.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모습입니다. 저렇게 건조 중인 선박 안에 높이에서 약 15m 이상 높이에서 6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청주의 부회장이죠. 유치현 씨는 가로 세로 높이 1세제곱미터 크기의 철제 구조물 바로 저기 왼쪽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결박 농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산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무력으로 해산시키려면은 사실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거고 물론 지금은 6명이 고공파업하고 1명이 옥새 파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또 경찰이 진압에 들어갈 경우 민주당 측에서도 많은 분이 저 좁은 공간에서 이제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예고되는 게 지금 진행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수천 명이 다시 또 가서 파업 지지 대회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속노조 산하의 대우조선지회, 그러니까 하청지회랑 다른 그 노조입니다만 같은 민노총 산하죠. 대우조선지회에서는 이제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대회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같은 노동자지만 입장에 다른 지금 문제가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정부 측에서 좀 지나치게 조급한 이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해요. 저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집권 초반인데 임기 초반에 만약에 강제 진압 나서가지고 만에 하나 불쌍한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감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 떠날 수가 없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노사 간에 지금 협상을 해서 일정 정도 임금 인상 30%가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을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제도적인 문제점들 있잖아요. 하도급 자체의 문제점, 조선업계 특수한 어떤 관행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장기적 과제로서 좀 설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하청 노조 파업에서는 일단 고소고발 취하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강제 진압하지 말아달라고 약속해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강제 진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좀 정부가 해줄 수 있다고 보고 고소고발 취하 건은 아마도 이제 이건 노사 간에 그동안에 파업에 관행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그냥 수천억 지금 손해를 봤다는 것이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러면 이걸 수천억 손해본 것을 민사상, 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또 우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합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일단 그 합의가 좀 좁혀진 부분이요. 오늘 낮에까지 나오는 걸로는 원래 노조가 30% 임금 인상한 이건 뭐 노조 주장에 따르면 원상 회복입니다. 삭감됐던 부분에 대한 회복. 그거를 10%로 변경 요청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노측은 5%, 사측은 4.5%. 다만 노측에서는 내년엔 1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사측에서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 부분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수천억대 손실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노조는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근데 건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7분이 저렇게 지금 정거농성을 하고 있고 예. 물론 뭐 이제 저게 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화면엔 안 보였지만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뭐 진짜 지금 40 며칠째 이 파업을 해서 손실이 6천억이 나왔다고 그 6천억을 손해배상 물리면 그분들이 배상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조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어떤 법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법원에서 그런 것도 저거는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이 없는데 받아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뭐 또 노사가 잘만 또 협의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사측에서는 주장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안 하면 오히려 경영진을 주주들이 배임으로 그 뭐 형사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대부분의 주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이거든요. 정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충분히 정부가 같이 나서서 대화를 하면은 이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로 뭐 그렇게 누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 투쟁이라는 게 항상 강경일변도로 더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 부분은 누가 봐도 불법인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불법 투쟁을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이런 식의 어떤 민형사상 부재소 합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선례를 우리가 항상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집행부들이 너무 힘들다.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투쟁을 하는 경우에 본인들에게도 형사 책임이나 아니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거를 노조원들에게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강경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도 나중에 그거 다 타결되면 그거 원샷으로 해가지고 문제 다 안 삼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관행이 우리 노동계에 자리 잡아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원만하게 해결되고 저분들에게 몇 천억의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에는 되게 공감을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그리고 이게 되면 우리도 무감각해집니다. 어지간한 수위의 파업이 아니면 우리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해 봐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됐든 아니면 그 이후의 정부가 됐든 어느 정도 일관된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레드라인 넘으면 공권력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우조선이 지금까지 하도급 업체를 불법으로 쥐어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죽하면 정부에서 1, 2년 단위로 100억씩 과징금을 물리고 벌금을 물리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돈 물고도 남으니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불법을 몇 년 동안 저질러서 사람을 반 죽을 지경을 만들어놔서 거기다 꽥 소리를 질렀는데 소음이 크다고 내 귀가 아프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전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오죽하면이라는 논리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파업하시고 농성하시고 생산 수단이 아닌 곳에서 농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본인들의 정당한 파업권이죠. 근데 저렇게 VLCC를 건조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수만 명의 일터를 저렇게 이렇게 배타적으로 점유하시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불법을 저질러서 2년 단위로 100억, 150억씩 과징금을 맞는 게 전 배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도 쌩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는 것들 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이틀 파업한 무슨 3천억 손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연말에 가서 보면요. 그 손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그런 손해가 났다는 건데 그 뒤에 뭐 잔업하고 일자를 맞춰서 결국은 끝에 가면 6천억 원이라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 손해로 되는 경우들 예전에 파업할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손해배상 소송을 이 기업이 노동자와 노조에게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서 그때 이제 전 이제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 파업권을 막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몇 명의 노조원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법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의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불법이 있어서 공정위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계속
대우조선에 대해서 이 갑질 논란으로 과징금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조선업계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노조도 불법적인 파업을 통해 가지고 이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이걸 지켜서 고쳐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서로 좀 양보를 해서 한 발짝씩 불법을 저지르는 관행들은 좀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저 도크를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장소에서 7분이 파업을 하고 있음으로써 사실은 파업이라고 하는 정당한 권리가 불법으로 이게 변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사실은 한노총 간부 출신이니까 제발 좀 타협을 해서 뒤에서 좀 정말 조율을 해서라도 정부는 정부대로 손배소 이거 안 하는 걸로 좀 잠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노조는 노조 측대로 예초에 주장했던 인상 합의안을 좀 낮춰서라도 예. 서로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그 조선일보 인터뷰가 오늘 나왔었는데요. 어제는 노조를 설득하고 근데 전날 인터뷰한 부분이더라고요. 인터뷰에서는 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대통령 말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엄격하게 대응해야죠. 사실은 시점상으로 보면 그런 말을 하고 노조를 만난 거고 그다음에 언론에 난 보도 기준으로 하면 노조를 만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협상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라는 노사 간의 듭니다. 자율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5일밖에 안 되는데 저희 가서 저렇게 헬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볼썽사나운 짓 하지 말고 조금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보는 게 정상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